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 전망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희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청년 고용의 특징과 과제라는 건데요. 제가 제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하는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 특히 고용 동향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력수급 전망 관련해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시장 관련한 지표들에는 좀 강점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용인데요. 고용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아주 장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청년층은 그러니까 학년기를 지나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요 연령기,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기에 있는 사람들은 향후 지금의 선택하는 일자리가 향후 그 인생,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용 동향, 청년들의 고용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년 고용이 지금은 성과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의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 고용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선진국이나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90년대부터 지금 현재에도 청년 실업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 고용은 그러니까 전체 실업률은 한 4.2%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 실업은 10%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수치상으로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청년 고용의 현재 동향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요.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 고용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청년 고용이 어려운 건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그럼 이 청년 고용은 나아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청년 고용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용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가 전체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제가 연도별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추이를 보였는데요.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나쁜 상태인 게 지속이 되고 있고, 어느 해는 조금 더 낮고 어느 해는 조금 더 나쁘고 이런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나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청년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29세 미만을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4세 미만을 청년층으로 정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29세까지 정의를 하는 거는 이제 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3년 정도를 더해서
추가해서 저희가 조금 좀 더 넓은 범위의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청년층이라고 하면 정책적으로는 또 34살까지, 34세까지 또 이렇게 확장돼서 청년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년층의 정의는 상당히 왔다 갔다, 이렇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고, 한데 통계적으로는 이제 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그 전체 청년층의 인구를 얘기하는데요. 2016년에 940만 정도 되죠. 약 1000만이 좀 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전년 대비 증가압률을 보시면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청년층이. 2013년에는 그럼 왜 증가했느냐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2013년에 15세에서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엔 산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산하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인구가 이제 줄고 저출산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산하 제한이 풀리면서 청년층 그때 태어난 애들이 15세에서 19세에서 진입하는 시기가 13년, 12, 13년 요 근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013년 부분에 청년층 고 연령대가 늘어나면서 지금 14년, 15년, 16년 까지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조금 완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산하 제한이 풀린 시기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23살에서 한 26세 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24세 미만에 있을 때 요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처럼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베이비 부머가 한 6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는데 청년층에서는 고연령대 26세 지금 현재 23세에서 26세에 있는 고연령대의 사람들이 조금 다른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좀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늘었고 2014년, 15년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펼쳐지니까요. 펼쳐지니까 인구의 감소폭은 줄어들지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 청년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의사들을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지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인구분의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있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시장의 인구분의 노동시장에 참가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46.9%죠. 그러니까 절반 이하의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50% 미만이니까 노동시장 참가율이 50% 미만이니까 상당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청년층에서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의 학령 기간이 길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학령 기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약 400만 정도, 398만 5천 명 정도가 398만 5천 명의 청년 인구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률은 청년 인구분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한 4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의 42%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실업자는 43만 5천 명인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를 실업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약 10% 정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머지는 그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고,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거나 예를 들어 아니면 그 니트족 일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교육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5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시장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을 보시면 고용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고용률과 실업률로 저희가 보통 측정을 하는데, 고용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계속 비슷한 수준입니다. 2013년도에는 청년층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률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40%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지금 10%까지 육박을 하고는 있죠. 근데 2010년이 경제 위기, 200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이제 이후에 이제 2010년은 회복하는 기간이어서 실업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2017년 11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청년층이 비슷하게 9.7%에서 11월 달 기록으로는 가장 높은, 지금 최고 실업률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은 상당히 나쁜 상황, 과거에도 나빴지만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 그림을 보시고, 그럼 청년층들이 청년 고용이 지금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청년층을 좀 세부 연령별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과 표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20대 후반, 제가 맨 마지막에 보낸 파일이 아닌데요. 그 20대 후반 중심으로 지금 25세에서 29세 주도로 지금 그 청년층이 청년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5만 7천 명 정도 늘었고요. 그 20대 초반과 10대 후반은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20대에서 24세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20대 초반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2012년도에 그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청년층에게 선취업 후 진학 이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요때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졌고,
그때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고졸 취업, 비진학,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고졸 취업자들이 많았던 시기가 2012년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고졸 청년들을 채용해서 신문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요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20에서 24세 그리고 19세 후반, 10대 후반, 이때 이제 대부분 19세지만 많이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점차 줄고, 25세에서 29세를 중심으로 대졸자를 중심으로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20에서 24세는 에서는 지금 2017년에도 계속 그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20대 청년 고용은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세부 연령별로 취업자를 보면 그림은 조금 보기 어려운데 표를 보시면 남성, 여성 모두 20대 후반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34,000명 정도, 여자의 경우는 이것보다 좀 낮은 23,000명 정도가 이제 고용이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 15년에 이어서 16년까지 지금 그 20대 후반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2016년 들어서 비로소 25세에서 29세에서 늘어나고 있고요. 20대 초반 남성은 지금 2012년 남성 20대 초반은 남녀 모두 2012년에서 15년까지는 좀 취업이 늘어나다가 2016년 들어서 다 감소로 전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학력별로 보면, 그러니까 보통 졸업 후에 우리가 최종학교 졸업 후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그 재학 중에도 취업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2012년이나 13, 14년에는 재학 중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많았고 높았고 그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감소하는 해도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도에 그게 바로 감소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 2012년, 13년, 14년 요때에 그 전문대 이상 재학생, 그러니까 보기에는 대학 재학 중에 이제 학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2015년, 16년 들어서 왜 대학 등록금도 반값 등록금 해서 등록금도 좀 싸지고 장학금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재학 중 취업은 확실히 많이 줄었고요. 졸업한 후에 이제 그 취업을 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청년층에서 취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전체에서 10만 명 정도 전년 대비 취업자가 늘었는데 고용이 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가 6만 3천 명 늘었으니까 60% 이상이 지금 고졸자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2014년, 15년 이런 현상이 2014년, 15년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인데 2014, 15년이 어떤 해냐면 그 특성화고가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성화고가 만들어지면서 특성화고의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시기가 14, 15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바로 그 취업을 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그 청년 노동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25,000명 늘어나는 정도인데, 졸업생이 25,000명만 늘어나는 건 아닐 텐데,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대졸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사상 지위별로 청년층은 어떤 지위로 노동시장에 들어왔고 취업을 하고 있는지를 본 표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는 크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지는데, 임금 근로자는 이제 어디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거고, 비임금 근로자는 내가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나 혼자 영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자영업자이거나 고용주를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고, 그 임금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나 임시 일용 근로자를 임금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층은 경험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없기 때문에 주로 임금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고용주 및 자영자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증가하는 속도도 요새 뭐 창업이나 창직을 권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고, 한 4,000명 정도 20대 전체에서 비임금 근로자는 4,000명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용 근로자가 이제 78,000명 정도 늘어나서 상용 근로자 중심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시 및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이제 이게 고용이 상당히 3개월 미만, 임시 근로자는 그러니까 한 3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비중은 줄고 있는 걸로 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청년층이 들어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본 표입니다. 이게 성, 연령, 직업별로 좀 구분을 해서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요 직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가. 근데 연령별로, 성별로 약간 구분이 되는데, 20대 초반 남성은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이게 이제 생산직 근로자 중에 기능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고나 전문대에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이 직종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이제 뭐 기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전문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20대 초반 남성은 그 직종에 많이 들어가고요. 20대 초반 여성은 사무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은 판매 종사자를 중심으로 증가를 했고, 20대 후반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로 증가했습니다. 20대 후반 남성이 판매 종사자로 고용되어 판매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라는 게 약간 조금 저는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대 후반 남성들이 영업직이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이 상당히 구분돼서, 직종이 구분돼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남녀의 성별 직종 분리가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종 분리 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지금 제조업이 16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이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2015년 말부터 2016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그 조선업에서 조선업발 경제 위기가 오게 됐죠. 그래서 대우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업체들에서 그 신규 채용을 하지 않게 되고 조선업이 문제가 되니까 조선업과 상당한 산업 연관관계가 있는 기계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채용이 많이 늘어나질 않게 돼서 제조업 전반적으로 그 신규 채용이 매우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신규 채용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제조업 부문에서는 거의 여기서 보시면 감소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한 걸로 나타났죠. 연령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이 일자리의 질이 사실 청년층을 떠나서 청년층이건 중장년층이건 제조업의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임금도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이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평균 이상이고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이 상당히 좋은 질의 일자리가 있고 또 숙련이 쌓이면서 그 근로자의 숙련에 따른 임금 교섭권, 교섭 능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그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부문에서 청년층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그 고용을 많이 한 산업이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 하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그렇게 좋지 못한 질의 일자리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 그리고 그 기능원이나 기술 전문가 부분에서 많이 늘어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세무사나 무슨 건축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 업종이고요. 근데 20대 초반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고요. 2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하면 이제 군대를 가기 전 또는 제대 후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20대 초반 남성은 약간의 아르바이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생애에 계속할 수 있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기에 잠깐 할 일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초반 남성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군 입대 때문에 지난해 다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렇게 숙박 및 음식점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 후에도 새로 일을 잡기 전에 일시적인 일자리로 이런 부분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20대 초반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에서 지금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인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섬세한 여성의 일자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은 이제 제조업 부문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0대 후반 여성은 저학력은 숙박 및 음식점업, 고학력은 교육 서비스업 부문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이 2016년도에 16년부터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학원가에서 많이 선호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체험학습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체험학습 같은 걸 담당하는 그런 교육 서비스 기관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인력 수요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까지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봤다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016년 청년 실업률은 맨 첫 번째 표에서 보셨듯이 9.8%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한 10%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고 일자리가 있었으면 바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이런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시족이라든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우리 통계상으로든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이 사람 청년층의 실업은 그래서 시험이 공고가 나면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시험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머물러 있다가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실업자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있는 3월, 접수 기간이 2월 이런 데에는 실업률이 확 높아져요. 청년층은 월별로 이렇게 추이를 보면. 그리고 졸업 시즌이 가까운 11월, 12일 이까지가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사하게 한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은. 그리고 특히 청년층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참가율도 높아지고요. 25세, 29세 요런 연령대는. 그리고 취업자도 늘어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실업자, 실업률 모두 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의 이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는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시면 남성은 10%가 넘지만 여성은 한 8.8%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더 높죠.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상태에 있는 거를 여성이 조금 더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 있다가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취업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실업률을 산정할 때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 조사라는 거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니? 구직활동을 했을 때 일자리가 있었으면 취업이 가능하니? 이런 문항이 있는데, 이 문항에서 여성들은 응답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실업에서 취업으로 움직이는 비율보다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로. 그래서 약간 실업률 특징이 좀 차이를 보이는데, 그래도 여성 역시 참가에 대한 욕구는 상당 남성에 못지 않다.
왜냐하면 그 비경활의 그 취업 희망을 분석해 보면 여성도 남성과 유사하게 이제 그 비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실업률이 10%라고 하면 이거는 이 통계가 틀렸다 이런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실업자인데 왜 그 실업률은 10%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통계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이 그동안 계속 돼 왔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20%, 뭐 13% 이런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낮냐? 우리나라 통계가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우리나라 통계 실업률을 내는 통계는 ILO 기준으로 OECD 기준으로 대부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조금 더 심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그러면 그 실업으로 산정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체감 실업률을 제대로 산정해 보자라고 해서 ILO에서 2015년 말부터 이런 고용 보조 지표라고 하는 거를 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이런 고용 보조 지표를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청년층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은 9.8%지만 그러니까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전일제로 일하고 싶은데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제로밖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취업자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을 실업률로 잡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잡고 있지 않다가 지금 여기에서 이 고용보조지표를 내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넣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족이라든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뭐 1년 정도 어쨌든 그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고용보조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잠재구직자의 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청년층의 실업률을 계산하면 2016년 연간 기준으로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잠재적인 실업자인 셈인 거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은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전체 청년 빼고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 고용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체감 실업률을 구하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 체감 실업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애 사건으로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뭐 일을 하다가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그러다가 뭐 승진도 하고 그러다가 55세, 60세 되면 이제 은퇴를 하는 이런 경로가 이제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층 고용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특히 최종학교 졸업 후에 노동시장에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한 11점 몇 개월, 11개월 뭐 이런데 대부분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는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졸업을 91년도에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규모 공채가 굉장히 많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을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많이 취업이 됐고 그런데 지금 IMF를 겪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2016년에 보시면 최종학교 졸업 이전에 표의 졸업 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이 14% 정도 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2004년과 비교해 보면 졸업 전 1년 이내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취업자가 맨 오른쪽 표에 보시면 졸업 후 6개월 이상 걸려서 취업한 사람을 보시면 36.7% 정도 되고요.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첫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그 시점이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가 우리 경제 전반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업주 피고용인 구인자들이 이제 경력직을 주로 선호한다. 학교를 바로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하기보다는 그래도 노동시장에 한 1, 2년 있었던 사람들을 뽑기를 원한다. 이런 추이 때문에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첫 일자리 진입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첫 일자리가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고 들어와서도 상당히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 좀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최종학교 졸업 후에 첫 일자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표에는 2008년부터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8.7% 정도만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22.5%가 계약직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 일자리 경우 2년 정도까지 계약 가능한데, 1년 초과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금융위기 기간이 이제 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후 회복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12.5 정도 됐는데 2011년, 12년에 이미 20%를 넘어서 첫 일자리를 가진 청년의 4분의 1 정도, 약간 4분의 1에 못 미치는 정도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고요. 왜 1년 미만의 이런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냐면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이 이제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계속 내가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훈련이라든가 또는 기업 내 숙련을 쌓이게 하는 어떤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청년층들 들어가 있는 청년층들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구직 활동을 취업 중에 구직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서 생산성이라든가 성과 같은 게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계약직으로 1년 미만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 청년층의 현재 청년층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 아까 청년층은 대부분이 임금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3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비정규직은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유사한 일을 하지만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근로 조건, 여타 근로 복지라든가 근로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교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낮고 하다 보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점선으로 돼 있는 그래프는 전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을 기점으로 전체 청년층이 아닌 사람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에 실선이 청년층인데 이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임금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가위 모양으로. 그래서 임금 근로자로 들어가는 청년층이 상당히 비정규직, 그러니까 전체의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반면에 청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데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이 35%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5, 16, 2017년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근데 문제는 청년층 임금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청년층들이. 이런 좀 암울한, 그러니까 취업이 되더라도 사실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졸업을 유예하게 됩니다. 졸업을 미루는 거죠. 내가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졸업 유예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졸업 유예를 선택하면서 이들이 주로 취업 준비를 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졸업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취업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취업 스펙을 높이는 걸 주로 그러니까 학점 같은 거는 높일 수 없으니까 이제 토익이라든가 인턴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졸업 유예를 하게 되는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업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저희 이 통계는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나오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라는 통계에서 이제 이 사교육비를 얼마나 쓰는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어학연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학연수가 필수 코스로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 어학연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영어를 사용해서 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비용 대비 성과 수익 또는 성과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겠죠. 합리적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어학연수는 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그 공무원 자격증, 전체 자격증 취득의 비중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비용은 늘었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좋은 일자리로 이제 선호하는 일자리로 각광받게 되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정 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학원비가 늘어나게 되는 뭐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드는 비용에다가 취업 사교육비까지 더해져서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노동시장에,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부터 사실 빚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이제 생을 시작한다. 노동생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년 고용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년층들이 유휴 인력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휴 인력화라고 하면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이제 청년 경제활동 인구 중에 전체 청년 인구 중에 실업자와 취업 희망자를 합한 비중인데요. 이제 청년층들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되더라도 단기 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많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만두는 이유를 물어보면 근로조건이 불만족해서 이제 나온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 이런 식의 그 응답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그 청년층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노동 이동을 하거나 아예 그 취업 준비로 빠져버리는 상황을 청년층들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건 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이해를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청년층이 선택해서 들어간 일자리의 질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유휴 인력화하는 경우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손실인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시키고 본인들의 그 능력들을 계속 키워왔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그 노동시장 밖에 머물면서 있다는 거는 낭비이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유휴 인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보시면 그 이유의 대부분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 준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일부의 청년층들은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구직을 단념해버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청년 유휴화율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보시면 20대 후반이 16.1% 정도 되고요. 24세 이하가 8.1% 정도
되는데 2008년부터 증가 속도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인력이 유효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유휴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규모 사업체에서 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작년과 달리 2016년도 보시면 2015년과 달리 2016년 내내 전 규모에서 입직자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2016년에. 2017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300인을 기준으로 우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을 하는데 전체 규모에서 입직자 수가 2016년도에 15년에 비해서 15.2%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보시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14.2% 감소를 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3.4%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채용을 줄였는데 대기업에서 훨씬 더 많이 줄인 거죠. 그러면 청년층은 사실 대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채용 비중이 확실히 더 채용 기회가 줄어드니까 청년층이 취업 고용 사정이 개선이 안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 관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채용을 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내가 이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게 일을 가리켜서 이런 기간보다는 오히려 경력직을 뽑으면 특별히 가리키지 않아도 잘 해본 경험 때문에 잘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규율이라고 잡혀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는 녹록한 게 아니야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구인 신입 직원을 뽑는 비중보다는 경력 직원을 뽑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이라는 DB인데요. 보시면 경력직은 78% 정도를 경력직으로 뽑기를 원하고, 신입 직원을 그러니까 경력이 무관한 사람은 2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배 정도를 경력직을 뽑는데, 학교를 바로 하고 노동시장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청년층들은 경력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취업 기회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경력은 한 1, 2년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신입 직원을 뽑는 건데 경력이 있으면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 1, 2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경력이 있지만 임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뽑을 수 있고, 신규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바로 뽑는 것보다는 1, 2 정도 경험을 했으니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임금도 뭐 신입 바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유사하게 줘도 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청년층의 최종학교 졸업한 사람 청년층들은 들어갈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종이나 임금에서의 미스매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이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직업,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구인 수요가 인력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좋겠지만 청년층이 내가 일하고 싶고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는 구인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경영회계 사무 관련직 이 부분은 구인 구직 모두 다 높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청년층이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분야가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직에서도 일하고 싶어 해요. 근데 구인 수요를 보면은 경영회계 사무 관련직은 뭐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기전자 관련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인 수요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단순 노무 생산 단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구인 수요는 많은데 청년층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 분야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의 구인 수요는 상당히 그 비중이 낮기 때문에 들어갈 일자리가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금 수준에서도 보면 청년층이 희망하는 임금하고 구인 측에서 나는 이만큼 줄 수 있어 하는 제시임금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청년층의 가장 그 희망임금하고 제시임금의 격차가 큰 직종이 금융보험 관련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부분이 임금 그 청년층의 희망임금이 구인 측에서 제시하는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층들이 그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조건 불만족으로 많이 나와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하면 좋겠으나 이직을 못 실패한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신 대로 공시족이나 임용고사나 뭐 이런 거를 준비하는 쪽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층들이 왜 이렇게 그럼 처음 들어가는 일자리에 집착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우리 노동시장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일자리가 그 핵심이 아니고 주변부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드렸던 비정규직이라든가 뭐 1년 미만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면 계속 거기에 그런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처음에 좋은 일자리 들어가면 계속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이제 저희 우리 원에서 나오는 청년 패널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첫 일자리가 주변부로 들어간 경우에는 계속 그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주변부 핵심 그 일자리보다는 이런 주변부 일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첫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우린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이런 그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개선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게 암울한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라고
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청년 인구가 사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보시면 일자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좋은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의 경우에는. 그리고 양질의 그 일자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2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이 집단이 일자리 경쟁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 2018년부터 사실 전체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향후 30년까지 저렇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인구 수가 20대 전체하고 그다음에 그 20대 후반에 보시면, 그래서 그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그 경쟁력이 고용에 대한 일자리 경쟁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또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또 일자리들이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모두들 전망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청년 고용이라든가 전체 고용 문제가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청년뿐 아니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은퇴 인구도 많고 베이비 부모들이 다 은퇴를 해버리는 시기죠. 향후 10년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년 동안. 그런데 청년층의 취업 기회는 불평등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 생각이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이 줄면서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인력 수요보다 공급이 준다라고 할 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존의 그 비경제 활동 인구나 이런데 이 인구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에 해소될 거라고는 일시에 해소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력 부족 시대가 앞으로는 올 거긴 하지만 이거는 학력별로 좀 약간 차이를 보일 거다. 학력별, 전공별로도 약간 그 고용 기회, 고용 가능성 이런 데서 차이를 좀 보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 인력 수급처 전망을 보시면 학력별로 고졸자에 대한 고졸자 수가 상당히 줄고 있죠. 그래서 고졸자에 대한 그 인력 수요는 상당히 초과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초과 수요가 될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전문대와 대학원은 전문대는 좀 약간 초과 공급 상황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학도 보면 공학 계열에서 상당히 초과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졸업생도 감소하지만 구인 수요는 일정 부분 있을 테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할 테니까. 근데 특히 이제 공학 부분은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무슨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테크니션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공학 전공자들은 오히려 좀 취업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자연계라든가 인문사회계의 취업 기회는 좀 여전히 인력 공급이 수요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수요는 인력 수요는 노동 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또는 공부한 분야 이런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취업 기회는 향후 10년에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인문사회의 졸업생들은 향후 10년 후에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안 되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좀 노력들은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청년층 같은 경우 청년 고용을 해결한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도.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층의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좀 세분화해서 정책을 좀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일을 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이 있는 반면에 학교 밖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청년 중에 그리고 니트 상태로 오래 있었던 청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의 정책이 그냥 청년 해가지고 정책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졸업 유예도 많기 때문에 청년을 나이로 묶지 말고 예를 들면 졸업한 지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정책을 좀 정책 대상을 구분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이 어디에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반드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강소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거기에 구인 일자리가 구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휴 인력화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청년층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금전적 지원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요새 청년 수당이니 이런 게 실험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있긴 한데 이게 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청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일반 전직 실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실업급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활용하는데 청년층들은 아까 보듯이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요새 대출로 시작하잖아요.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약간 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정책으로 해소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전체 여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교육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노동시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지금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향후 인력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외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 같은 걸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향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하고 그게 청년들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경력직을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구인자들이 그래서 그 스펙 위주의 어떤 무슨 이런 다라기보다는 실제 노동시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노동시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은 이제 인턴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인턴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고 인턴 과정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얼만큼 전환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도 인턴을 쓰지만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뭐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해서 이제 그 인턴제라든가 이런 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나라가 그 노동시장이 분단돼 있어서 사실 그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상당히 심각한데 시급한데 구조를 개선한다는 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 비정규직, 정규직의 격차 개선을 위한 좀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들어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사실 복지, 임금과 근로시간이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는 대기업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좀 해서 근로시간, 임금과 근로조건을 좀 개선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대기업에서 인정해 주면 상호 중소기업, 대기업의 그 자유로운 이동 더 나아가서 중액 부분과 주변부로의 자유로운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 창업이나 창직 이런 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만 하더라도 창업에 대한 기회 그리고 실패했을 때 그 재시도에 대한 어떤 기회들에 대한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들어가서 또 시도해 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제도적 기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병행해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청년 고용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